최근 북한의 대남 선전 매체를 패러디한 사이트에서 진행된 백두혈통 김정남 위원장 추대 서명운동. 차기 북한 지도자 추대를 위한 운동인가? 김정은 3대 세습 체제에 타격을 주기 위한 운동인가? 게다가 금수 조치로 난관에 부딪힌 김정은 정권의 핵심 정책 경제 특구까지. 집권 2년차 김정은의 상처 입은 리더십에 대해 북한 전문가 송영선 전 의원, 김근식 교수와 함께 이야기해봅니다. 네, 오늘 북한 김정은 체제의 안정성에 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북한 전문가인 송영선 전 의원 그리고 김근식 경남대 교수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최근 일부 탈북자 사이트에서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의 김정은 대신 김정남을 추대하자. 김정남이 이제 큰아들이죠 원래. 이런 내용인데 먼저 영상을 보고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아직 그림이 준비가 아직 안 됐네요. 자, 먼저 이 현실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뭐 일종의 좀 재밌는 해프닝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예. 탈북자들이 중심이 돼서 운영하는 사이트고, 그리고 북한 내부에 조직적인 동조나 지지 세력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김정은 체제의 정치적 안정성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기는 제가 볼 때 굉장히 미흡할 것이라고 보고요. 그러나 이제 탈북자들이 김정은을 정치적으로 타격을 주고 또 김정은 체제를 희화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좀 제가 볼 때는 좀 재밌는 하나의 방식으로 한 게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뭐 이것이 갖는 정치적 파장은 그렇게 크지 않을 거라고 보고 다만 그냥 좀 재밌는 일을 했구나. 재밌는 일을 했구나. 이런 정도로 저는 지켜보고 싶습니다. 예. 이런 얘기들이 뭐 북한 내부에서도 만일 자꾸 얘기가 된다면 사실 김정은은 북한의 왕 아닙니까? 왕. 왕권의 권위가 좀 흔들리거나 위협이 좀 되지 않을까요? 체제의 위협까지는 아니지만 전단 뿌리는 효과 정도 되겠죠. 전단 뿌리는 효과요. 네. 예, 알겠습니다. 일부 이제 북한 주민들도 김정남의 존재를 많이 알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북한 주민들의 일반 대중 수준으로는 많이 안 알려져 있을 겁니다. 그냥 김정일의 사생활이라는 게 비공개로 극비리에 있는 것이고, 다만 평양에 있는 핵심 상류층들 또는 당군의 중요한 어떤 간부층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김정일의 가계도라든지 인간들을 다 알기 때문에 김정남의 존재와 김정남의 그 경력들을 다 알죠. 일반 대중 차원에서는 김정남이라는 사람의 존재와 김정남이 그동안 어떤 길을 걸어왔고 지금 어떻게 이 취지에 이어졌는지 이런 건 좀 잘 알지 못할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지금 보도된 그 탈북자가 운영하는 이른바 짝퉁 우리 민족끼리 사이트에서 김정남을 지도자로 추대한다는 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김정은이나 김정남이나 김정일의 아들이고 또 김정남은 또 잘 알려진 것처럼 굉장히 그 사치와 방탕으로 유명한 또 전력을 갖고 있고요. 마카오에서 사실 생활을 오래 했고요. 예, 그래서 과연 뭐 김정은이 나쁜 사람이니까 김정남이는 좋은 사람이다. 이런 또 선악의 구도도 아니거든요. 다만 이제 그 탈북 사이트에서 이 김정남을 좀 추대하자는 이런 재밌는 그 활동을 시작한 것은 김정남이 마카오에서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3대 세습은 잘못된 일이다. 이 발언을 한 게 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3대 세습을 반대하는 김정남이가 차라리 지도자가 낫다. 뭐 이런 식의 소극적 대안이지 김정남이는 훌륭한 사람이다. 김정은이는 못된 사람이다. 이런 선악구도로 가는 건 제가 볼 때 옳지 않다고 봅니다. 어차피 3대 세습을 반대했기 때문에 김정은 체제를 부수는 역할만 김정남에게 원한다 볼 수 있겠군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에서는 김정남에 대한 상당히 호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일전에 제가 토론에서도 얘기했지만 최룡해를 특사로 보낼 때에 사실은 장성택을 같이 동행을 안 시킨 걸 저는 상당히 의미를 뒀다고 생각하는 게 5월달쯤 중국 내에서 김정은이 체제가 불안하니까 김정남을 그 후계자로 한번 생각해보자라는 얘기가 상당히 나름대로 구체적으로 뭐 현실화는 안 됐지만 생각하고 있는 중이었기 때문에 중국 내에서요? 예, 그러니까 장성택과 중국이 장성택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김정은이 최룡해를 보내면서 장성택을 같이 안 보낸 거에 나는 계산된 뭐가 있다고 생각해요. 장성택은 그러면 사실은 김정남을 좀 지지할 수 있는 세력이 되는군요. 김정남하고 제일 가까웠죠, 사실은. 장성택이. 네네. 예. 그러면 그런 그리고 사실은 또 아버지 김정일이 후진모토 겐지
예, 후지모토 후지모토 겐지의 겐지. 그 요리사의 책을 한 보면은 김정일이라는 책을 읽어보면 7살 때부터 김정은은 유니폼을 입혀가 대장이라고 부르고 식탁 사이즈에 김정남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김옥 자리는 있는데 김정남 자리는 없었습니다. 집안에서도 이미 아니 그러니까 저녁 예. 가족들은 로얄 패밀리들이 식사하는데 김정남 자리는 없었기 때문에 아예 아버지한테서 아웃되는 그런 것도 있고 김정남 스스로도 사실은 너무 어릴 때부터 스위스 가가지고 예. 이 뭐 선진국의 이런 저 인습에 아주 가까워졌기 때문에 이 안 맞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도 아예 아웃시켰고 그러니까 사실 자기 아버지 자신도 사실 보면은 아버지의 두 번째 부인 때문에 자기가 세습을 거의 못할 뻔했잖아요. 김성애 때문에. 그렇잖아요. 김정일도. 근데 들어갔는데 사실 똑같은 포맷으로 지금 김정은이가 하고 있거든요. 예. 그 김정남이가 욕심을 정말 냈다면 가능하지만 나름대로의 그 여러 가지 구도가 자신이 정치에 대한 욕심도 적었지만 더 큰 이유는 아버지가 하여튼 좀 상당히 김정은에 대해서 어릴 때부터 힘을 많이 실어줬다는 게 때문에. 겐지의 소설에서 나옵니다. 그건 그 맞는 말씀인데 그 배경에 하나 더 추가하자면 김정남은 우리 지금 계속 이야기 나왔던 그 검찰총장 혼외자 사건 예. 있었잖아요. 예. 엄밀하게 따지면 김정남은 혼외자입니다. 그러니까 적통. 장남이지만 그렇죠. 혼외자. 장남이지만 혼외자예요. 그러니까 김정일의 여인들이 많이 있는데 김정일의 여인 중에서 이 성혜립이라는 사람은 유부녀였고 남편이 있는 사람을 뺏어서 자기 예, 동거를 예. 했고 거기서 나온 아들이고 김정일의 아버지 김일성도 그렇기 때문에 정식 혼인한 사이가 아니고 공식적으로 인정한 부부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김정남을 한 번도 손자로서 안아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혼외자로서 그냥 존재했던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제 가계 혈통, 백두산 혈통의 가계 정당성을 따지자면 일단 태생적으로 혈통 자체의 정당성이 좀 취약했던 게 김정남이고요. 그리고 김정은도 마찬가지로 근데 김정은의 격가지죠. 고영희도 사실은 제일 동포 아닙니까? 아니 근데 그러니까. 고영희는 공식적으로 당의 아니, 주도하는 물론이죠. 행사라든지 예, 근데 예. 공식적인 영부인으로서의 활동을 했어요. 했고 성혜림 이제 그런 그건 성혜림을 맞아요. 인정을 못 그건 받았던 있지만 거죠. 예, 예. 사실 김정남을 스위스에 보냈을 때가 고영희한테서 김정철, 김정은이 나오고 난 뒤에 굉장히 그들이 크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김정일로서의 가장 안정된 가정에서 행복할 때였어요. 그러니까 김정남은 실질적으로 이 북한 체제 내에서 김정은과 같이 파워라는 권력이라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시기에 김정은이 관심을 가진 시기에 김정남은 사치와 그렇죠. 뭐 해외 문화에 그러니까, 물들어 있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네. 태생적으로 예. 인정받지 못한 네. 그런 혼외자라는 이제 숙명이 있었고 우리가 볼 때는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했는데 그렇지 셋째가 않습니다. 똑똑하니까 이렇게 몰린 것 아니 같은데 그건 아니고 제가 볼 아니, 때는 아니에요. 전혀. 구조, 예, 그 이제 생모가 다르기 배경적으로. 때문에 그렇기 예. 때문에 이제 그런 적장자라는 그 정당성을 부여하기는 좀 취약한 게 있었고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어렸을 때 성장 환경에서 스위스 베른에 가가지고 이제 서방의 자유로운 생활을 또 겪게 되는 또 그것도 있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사치와 허영이 좀 방탕 정도로 가게 되는 뭐 이게 저는 복합적으로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제 김정일의 눈에서는 김정남이는 자기 혼외자지만 그 승계 문제까지 고민할 정도의 대상은 아니었을 거다. 원래부터가 예, 아니었을 예, 것이다. 예, 예.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북한의 거의 유일한 가장 큰 우방이면 중국 아닙니까? 네. 중국에서 김정은이 마음에 안 들어서 김정남을 눈여겨보고 있다. 그러면 북한 내부에서도 아무래도 신경이 좀 쓰이지 않겠습니까? 신경이 쓰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급적 중국 쪽에 가까운 장성택의 예. 파워를 사실 보십시오. 그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도 그렇고 그 후에도 최룡예라는 물론 최현의 아들이긴 하지만 전 인민무력부장의 아들이긴 예. 하지만 그 느닷없이 앉혀서 항상 옆에 붙어 있게 하고 장성택이가 사실은 3위의 자리에 올라오는데도 상당히 시간이 걸린 거예요. 예. 처음에 7위, 6위에서 김정은 들어오고도. 그러니까 아직도 김정은은 장성택의 어드바이스를 많이 참고를 하지만 특히 경제 쪽에는 참고를 하지만 거리를 두는 거예요. 장성택이 어느 날 나의 예. 권력에 대해서 이 견눈질을 하거나 어깨 넘어 볼까 하는 두려움을 아직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걸 예. 견제해주는 중간 매개자 역할이 지금 저 최룡해를 앉혀놓은 거예요. 예. 군부, 당에 다 중간 매개자 역할을 다 맡겨놓은 게 최룡해예요. 야. 그 이제 중국이 이제 김정남을 그런 식의 대안으로 이제 조금씩 흘리는 것은 실제 그렇게 해야겠다는 그 실제적인 가능성보다는 북한을 견제하기 위한 하나의 맞습니다. 카드로서의 의미는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지금 김정은으로 이미 다 권력 승계가 마무리돼 있고 당 정군 엘리트들이 확고하게 장악이 되는 지금 과정이고 물론 거기에 이제 우여곡절이 있지만 과정이고 그리고 이미
국중 관계라든지 이런 중국과 북한 관계에서도 김정은에 대한 공식적 인정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거든요. 다만 김정은이 중국에 초대가 돼서 중국의 시진핑을 직접 만나서 공식적 면담을 아직까지는 하지 않고 있지만 예. 그런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중국으로서도 북한의 김정은 체제를 이제 공식적으로 부인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김정남이가 중국의 관할 안에 있는 거 아닙니까? 마카오에 있든 지금 어디에 있든 간에 지금 뭐 유럽에 있다는 얘기도 있고. 관할하에 있기 물론 때문에 유럽 지 가고 그치. 싶은 대로 왔다 갔다 하지만 잘 달렸으니까. 중국의 그러니까 중국의 김정남이라고 하는 것을 자기 품에 안고 있다는 중국 입장에서는 뭐 중요한 카드나 실제로 실행에 옮길 카드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것이 만지작거리면 흔드는 거죠. 북한에 대한 일종의 견제용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네, 정치적 의미는 있는 김정은을 거죠. 가장 잘 압박할 수 있는 카드가 그럼요. 되겠군요. 필요할 때마다 흔드는 거죠. 예. 네. 북한의 김정은 체제 사실 김정일 당시 위원장이 사망한 지 2년이 거의 다 돼가는데 현재 내부적으로 안정을 찾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글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교수님하고 나하고 좀 이래 보는 다르니까. 시각이 다른데 나는 아직도 군부를 완전히 장악했기는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물론 장악하는 과정이다라는 말이 더 맞다. 왜냐하면 전번에도 얘기했지만 단일 지휘 체계에서 최고사령관 바로 밑에 실질적으로 군과 그다음에 뭐 저 붉은 청년 노동저기대 뭐 청년위원대 이런 데를 다 합쳐가 170만을 완전히 단일 지휘권을 갖고 있는 게 총참모장인데 이 총참모장을 6개월마다 바꾼다는 것은 사실 밑에 있는 군부들에게 나름대로 우리 최고사령관 생각이 뭘까 하는 불안함을 주는 나는 그거는 굉장히 큰 좀 불안의 요인은 될 수 있다. 잦은 인사는 아직 안정되지 못했다는 그럼요. 증거다. 왜냐하면 우리의 합참의장하고 또 성격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가 물론 그렇게 함으로써 당금질하는 거는 있죠. 군부를 정말 자기 통제 밑에 두기 예. 위한 하나의 기술이기도 하지만 그 자체가 안정화 과정에. 그러나 안정화 과정이지 김정일부터 처음부터 다 20년 이상 자기 식구들을 만들어가 올라온 게 아니기 때문에 뭐 과정이라는 말은 맞지만 아직 전부 안정이 완성됐다고 저는 보기는? 그렇게 아직 안 본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갑작스러운 붕괴 가능성을 저는 수년 내로 굉장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예. 의견이 다르다고 예, 하시는데.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그 과정으로 보는 게 접니다. 그러니까 지금 최근 그 김정은의 리더십 하에서 군부의 그 총참모장이라든지 인민무력부장 또 인민보안사들이 잦은 교체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보면 불안하다는 증거가 되죠.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것 중에 비유가 하나가 이 컵에 물이 절반 차 있다고 한다면 예. 이것이 많이 남아있는 걸로 볼 수도 있고 적게 남아있다고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정도의 지금 중간 단계 과정이다. 프로세스라는 거죠. 그래서 불안정성이 더 강한 지배적 요인으로 보면 이거 봐라. 흔들리고 있다는 증거다. 이 잦은 권력 교체라는 게. 또 하나 저는 그러나 또 다른 의미에서는 그런 과정, 프로세스를 거쳐서 지금은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과정이다. 예. 이렇게 보고 지금 그 마지막 결론으로 이제 총참모장이나 인민무력부장이나 인민보안상으로 예. 자리 잡고 지금 있는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과거 아버지 김정일 시대의 그 후견인 역할을 했던 원로 세대들이 뒤로 가고 김정은 칼라의 50대, 60대 젊은 세력으로 다 교체가 된 거거든요. 세력들이 예, 오는군요. 그런 맥락에서 보면 김정은이 마음대로 김정은의 어떤 체제를 보유할 수 있는 그런 김정은식의 인사들로 교체하는 저는 과정이었다고 보는 측면입니다. 과정은 두 분 의견이 비슷하네요. 그렇지만 이제 교수님은 조금 더 안정된 안정적. 거고 네. 저는 과정이기는 하지만 북한은 아직도 안정이 안 돼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불안감. 거죠. 어떻게 보면 뭐 시한폭탄 비슷한 불안감을 가지고 시한폭탄 있는. 같은 게 있다는 거죠. 예. 왜냐하면 50대, 60대로 바꿨다고 해서 다 그게 김정은의 사람이라고 할 수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고 예. 교수님은 조금 다르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작년에 7월에 예, 그 예. 이영호 인민군 총참모장이 예. 전격 해임됐던 상황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네. 터닝 포인트였다고 네, 생각을 네. 해요. 그래서 7월 달. 예, 네. 작년 7월에 이영호가 전격적으로 해임되고 그 대신 현영철로 바뀌고 네. 다시 현영철도 또 바뀌어가지고 지금 네, 김격식. 이영길이 와 있는데 예. 그 이영호의 해임은 사실은 당시 김정일 지휘하에 김정은 후계 체제를 떠밀었던 가장 신군부 세력들이거든요. 강력한, 신군부 네, 세력의 네. 일인자인데 예, 얘를 목을 쳐고 잘랐다는 이야기는 사실은 이미 후계 체제를 떠받들었던 기존 군부 체제에 저항이 좀 있었다고 바로 생각합니다. 그겁니다. 근데 그 저항이 저는 일단 봉쇄된 거다. 그 예. 저항이 정리가 좀 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왜냐하면 네. 작년 7월 네, 시점에 네. 그 이영호가 잘린 시점에 그 몇 개월 사이에 만약에 군부에 진짜 감지할 만한 동요가 있었다든지 네. 집단적인 저항이 있었다든지 이랬다면 제가 볼 때 그 불안감이 더 커져서 네. 그 안정적으로 가는 과정이 아니라 불안이 더 커지는 증폭되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저는 그 뒷부분이 그래도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정리가 됐다. 왜 이렇게 저는 보고 계속 이 토론 해도 됩니까? 예. 한 가지만 더 덧붙이면 예.
교수님 생각과 저는 생각을 조금 달리하는 예. 것을 외적 요인에서 보면은 중국에는 7개의 대군구, 군의 그 디비전이 있어요. 근데 제일 강한 게 북경군이고 그다음에 심양구군인데 심양구군의 20만 중에서도 예. 압록강에서 두만강에 이르기까지 북중 경계선상에 있는 것이 39 집단군과 40 집단군이 가장 정예군이에요. 중국의 정예군이 예, 39 집단 40 심양구군 밑에 5개의 집단군이 있는데 그 2개가 가장 정예군인데 그 2개의 집단군이 사실은 올해 4월 달에 40 집단군의 사령관을 바꿨어요. 예. 그 얘기는 한반도 상황을 굉장히 날카롭게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거죠. 중국 군이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한반도 북한 붕괴 시는 바로 들어올 수 있다. 거기서 평양까지 들어오는데 2시간이 안 걸립니다. 근데 예. 주한 미군이 사실은 본토에서 오기는 이거는 그렇죠. 거리가 전혀 다른 얘기거든. 그러니까 그 시나리오만 가지고 꼭 그렇게는 할 수 없지만 저 얘기는 과거보다는 중국이 훨씬 더 물론 이 뭐 미중 관계의 갈등 이런 것도 있지만 사실 북한에 대해서 훨씬 더 예의주시한다는 것이 김정은 체제에 대해서 안심을 못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있지 예. 않겠느냐. 저는 올 그래요. 4월은 이제 그렇게 해석할 네, 수도 있지만 네네. 또 다른 해석은 올 4월은 아시다시피 금년도 한반도 군사적인 긴장이 가장 고조됐던 시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발 위협, 또 북한발 군사적 긴장이 막 고조되고 미국의 B2, B-52, 뭐 예. F-35가 오니까 당연히 중국 입장에서는 말씀하신 그 심양군구 산하의 그 분대를 사실상 전격적으로 신중하게 북한에 대해서 이렇게 워치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북한과 제일 가까운 중국 국경에 그렇죠. 거기 배, 중국의 핵심 부대가 예, 예. 그러니까- 가장 강력한 네. 야전군이에요. 이게 꼭 반드시 김정은 체제의 불안정성의 징표로 보기에는 야전군을 저는 바꿨다, 야전 사령관을 바꿨다는 게 저는 간단치 않다는 얘기죠. 어쨌든. 뭐 당시에 북한, 네. 당시 한반도에 긴장이 고조된 까닭도 있겠지만 네. 북한이 또 위험하니까. 그 전에는 전쟁 그런 문제도. 언급해도 중국이 그렇게 아. 이렇게 날카롭게 저 반응을 안 했거든요. 예. 제가 사실 지난주에 젊다는 것 자체가 예. 체제에 약간 불안정성을 또 내포하고 있는 거긴 합니다. 지난주에 북경을 다녔는데 제가 다음 달에 심양 가서 한번 알아볼게요. 심양에 그 40분 직접 가실 수 있어요. 왜 잘렸는지 송 의원님이 궁금해하시니까. 네. 의원님도 원래 군사 전문가시니까. 네, 네. 좀 이 아니 외교 저도 통을 물어봤습니다. 아, 책에게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니까 자료에게 물어봤습니다. 근데 저는 간단치 않은 움직이다 이것이. 움직임이 있다. 왜냐하면 지금 한반도 유사시에 세 개의 보병 여단이 들어와서 신의주, 예. 그다음에 뭐 사실 평양 쪽, 그다음에 두만강 쪽을 전부 다 두만강은 미국, 일본이 못 들어가 하고 평양은 평양대로 수호하기 위해서 하는 세 개 보병 여단을 그게 바로 40 집단군 바로 밑에 있는데 그걸 중국이 자기들이 한반도 유사시에 평양에 보내가는 바로 핵시설을 보호하고 뭐 어쩌고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가 나온다는 자체가 사실은 조금 신경을 쓰고 있구나. 그렇죠. 네네. 우선 얘기 자체가 나오는 것 자체는 네. 북한 체제 안정의 가장 필수적인 요소는 사실 중국이라고 볼 수 있는데 중국이 북한 김정은 체제를 바라보는 시각은 어떻게 변한 것 같습니까? 지금 뭐 저는 그 김정일 위원장이 그래서 그 사망 직전에 그 2010년 5월부터 2011년 5월까지 예. 1년 사이에 3번을 중국을 방문하잖아요. 예. 그 뇌졸중으로 쓰러졌다 일어난 그 노구를 이끌고 가가지고 3,500km, 4,000km씩 기차를 타고 가면서 중국을 3번이나 갔는데 뭐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김정은을 후계자로 지명한 이후에 김정은 후계 체제에 대한 중국의 확고한 지지를 예. 얻어내려는 거였거든요. 그런 아마 그야말로 필사적인 노력을 했던 것이고 저는 그것이 일정 정도 중국 지도부한테는 좀 수용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단적으로 볼 수 있는 게 김정일 위원장 사망 직후에 북한 대사관에 차려진 빈소에 예. 후진타오를 비롯한 9명의 정치국 상무위원이 다 일렬로 서가지고 조문을 합니다. 예. 저는 그 사진 한 장만으로도 중국이 북한의 김정은 후계 체제 체제를. 권력 그 양도 과정에서 다른 외국 특히 미국과 한국에 대해서 경거망동하지 말라. 또 그 당시 또 외교부 부부장이 또 그 현지 대사를 불러가지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중국의 입장에서는 김정은 개인에 대한 또 김정은의 이런 그 노선에 대한 뭐 100% 지지와 찬동이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김정일 체제 이후에 김정은 체제로의 권력 승계와 김정은 체제 안정성에 대해서는 저는 중국도 큰 틀에서는 동의하고 있을 것이다. 저는 김정일이 사실 그때 3번 간 것이 김정은에 대한 후계 체제의 승낙을 받는 것, 약속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그보다 더 큰 이유가 전투기 달라고 갔습니다. 중국이 파키스탄에 50대 팔아먹은 JT-20의 전투기 50대를 팔아먹고도
그걸 북한에게는 주고도 안 파는 거예요. 그래서 3번을 가서 다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김정일이 굉장히 못마땅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사실은 방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김정은 체제이기나 말거나 무너지지 않기를 바라는 하나의 대표적인 증거가 뭐냐 하면 유엔 대북 제재에 중국이 적극적으로 동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최근에 사치품을 엄청나게 많이 수입하는 게 90%가 중국에서 들어옵니다. 그럼 그 사치품은 유엔 제재 품목에 다 걸리는데 어떻게 했냐? 기준을 달리해요. 일본서 유엔 제재에서 사치품인 걸 중국에서는 일반 품목으로 만듭니다. 담배와 화장품, 자동차, 뭐 향수, 양주 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일단 김정은에게 불만이 없게 해주고 김정은이 끌고 가는 주변은 좀 안정되게 해서 갑작스러운 어떤 붕괴가 없도록 하려고 하는 게 중국의 목적이에요. 근데 얼마 전에 이제 그 시진핑이 예. 그 박근혜 대통령과도 와서 북핵 문제에 대해서 좀 단호한 입장도 보였고 또 유엔 안보리에서 수립 안 되게 한 품목 중국이 북한의 핵 매번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핵 문제에서 단호한 것을 외교는 그 보이는 것만 그렇게 순진하게 보고 해야죠. 있었네. 그렇게 해야죠. 왜 중국이 미국에게 요구한 거는 북한 비핵화에 동조한다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한반도 비핵화예요. 그러니까 북한 비핵화 하는 만큼 나중에 미군 너희들은 주한미군 철수하고 뭐 하라는 꼬리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끌어내기 위해서는 미국의 영향력을 대한반도 영향력을 줄이기 위해서는 당연히 북한 비핵화를 요구를 해야죠. 근데 액션도 뭐 수입 품목들을 좀 더 수입 금지 품목들을 강화하고 지금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액션 취했는데 사실은 이면은 2007년에 3억 달러인데 지금 7억 달러치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북경 가서 국제부 연락회 측 사람들하고 한 4시간 정도 이제 간담회를 했는데요. 그들도 이제 우리에게 뭐 MD 궁금하고 뭐 북한 체제 궁금하지만 저희들도 물어봤죠. 제일 물어본 게 그거죠. 중국 너희들은 3차 핵실험 이후에 북한에 대한 전략적 이해관계가 달라졌느냐? 쭉 설명을 뭐 하지만 결론은 달라진 게 없다라는 거예요. 달라진 게 없다. 그러니까 양태나 김 교수가 하는 조강지처 이론이에요. 행태나 이런 건 조금씩 변화의 모습을 보이지만 그것은 제스처죠. 그것은 국제사회에 대한 제스처일 수도 있고 심지어는 요즘에 중국 내에서도 네티즌들의 요구가 있기 때문에 중국 네티즌들이 이제 북한에 대한 또 반대 여론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네티즌들에 대한 민심 또 다독거리는 또 제스처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지도부의 본심은 여전히 북한의 김정은 체제가 안정을 그대로 가지고 가야 되고 북핵도 거기 하나의 전제 조건이 된다면 북핵이, 내부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북핵이 건가요? 포기하는 방향으로 가기를 원하지만 북핵 폐기 때문에 김정은 체제 안정을 해치는 데까지는 아직 가지 절대 안 못하는 가죠.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북핵 폐기할 경우에 사실 돈을 누가 줘야 돼요? 중국이 제일 많이 내놔야 되는 거야. 아직 우리 한국 정부나 한국에서 이런 3차 핵실험 이후에 시진핑 체제의 대북 정책이 근본적으로 변화했다. 그 시기상조고 정세 판단이 잘못된 겁니다. 전술적인 변화예요. 대북 정책이 잘못될 수밖에 없어요. 전술적 변화지 전략적 변화 절대 아니에요. 북한 체제에 대한 중국의 전략은 바뀐 게 없다. 전략은 안 바뀌었죠. 네티즌의 여러 문제 때문에 전술적으로 전술적 행태적 교수님은 제스처라고 표현하고 나는 군사적인 용어로 전술이라고 합니다. 전술만 바뀐 거예요. 여기서는 지금 의원님 와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거를 옛날에는 택시만 타고 갔는데 부산 가는 길은 똑같은데 이번에는 대전에서 내려가지고 그 다음에는 고속버스 뭐 갈아타고 가는 거지. 그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고 사실 나오는 뉴스들만 보면 단편적으로 보면 안 그런 것 같아요. 그 이면을 보면 그 공식 외교석상에서 하는 멘트하고 그다음에 그 멘트도 그것만 따라온 게 아니라 전체적인 맥락을 봐야 되거든요. 맥락을 봐야 그다음에 되죠. 그것이 갖고 있는 본래 전략적 의미가 항상 있습니다. 그걸 오늘 같이 봐야 두 돼요. 분이 의견이 계속 우리 상당 부분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작년에 봐도 좀 달랐던 걸로 보이는데 오늘 대부분 같은 아니에요. 그건 정확하게 제 자신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언론을 통해서.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뭐 MD 문제나 작전권 이러면 또 의견이 상당히 다릅니다. MD 문제 가지고 나중에 한번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